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요. 예정된 변론 기일은 오늘이 마지막인데 변론 종결 여부를 두고 재판부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8차례 탄핵 심판 변론 기일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는 아직 추가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헌재 고민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해진 증거 조사, 증인 채택, 증인 신문에 대한 절차는 어느 정도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관련해서 추가 증거 신청을 받을 것인지, 추가 기일을 지정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심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동안에 증거 조사한 증거 서류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심리를 끝내고 판결에 족한 자료들이 충분히 수집이 되고 이제 최종적인 어떤 숙고의 시간만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이 남은 것인지에 따라서 추가 증인을 할 것인지 추가 자료를 채택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또한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 만큼 평의가 끝나는 이후에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헌재가 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을 했기 때문에 8차 변론 기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상당히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사실 네. 일반적인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증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보다는 이 증인, 핵심적인 증인, 객관적인 사실을 꼭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제 증인으로 채택해서 신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언 청취는 이제 마무리됐고 나머지는 관련된 서류와 증거로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요. 한덕수 총리를 증인 신청 기각하면서 필요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다른 자료나 다른 공개된 진술로 진술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재판정까지 출석시키진 않겠다 이렇게 보셔야 됐고 그렇다면 추가 증인 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적다면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5개 쟁점에 대해서 주요 변론의 여지를 이야기하면서 최후 진술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일 정도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에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쪽 차선을 지금 경찰 차량들이 막고 있고 이곳으로 아마 8시 30분을 전후해서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 7차 변론 기일 때는 32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핵 심판 오늘 8차 변론 기일이 진행되는데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변호사 3명을 추가로 선임해서 총 대리인단이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대리인단을 계속 추가하는 건 어떤 전략으로 보시나요? 일단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의견이나 준비 서면을 보강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한 시점이고 또 새로운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또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보통 이러한 경우 내가 지원하겠다 그리고 지원이 실효적이거나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변호인들을 더 추가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서는 변호인단이 100명 가까이 이르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공익사건 같은 경우는 다수의 변호인들이 선임계를 내면서 이 변론 취지에 동의한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추가로 변호인단이 대거 꾸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만큼 대통령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인단도 22명에 이르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 변호인단이 구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8차 변론 기일에는 이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석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변론 기일의 주된 쟁점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 끌어내려는 지시가 실제 존재했는가, 그 지시는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예. 특히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는 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자일뿐만 아니라 또 국무회의 시간 훨씬 전에 이제 참석을 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진술을 청취했을 사람이고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어떤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지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위와 대통령에 대한 인식, 대통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직접 들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증언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홍장원 차장이 나와서 이 주요 요인들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라든가 한동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증언이 있었는데 예. 이 사실을 조태용 원장이 보고를 받았는가 또는 알고 있었는가, 이 부분이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군 병력이 과연 어찌하여 국회의사당에 투입이 됐는가,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는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상부로부터 받았는가와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고, 왜냐하면 그 상급자들이 2명이 나와서 진술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진술을 다시 하급자에게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받기 위해서 채택한 증인의 지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쟁점을 짚어주셨는데 한 가지씩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증인석에 앉는 인물이 조태영 국가정보원장입니다. 조태영 원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배석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확인할까요? 네,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즉, 이상민 전 장관은 국무회의라는 인식하에 참석을 했었고 이사정족수도 마련이 됐었고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활발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증언과 의견을 밝히고 돌아갔는데, 그러면 조태용 원장도 마찬가지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국무회의의 실질을 거치고 있었는지,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이 국무회의에 관련해서 1시간 반 전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지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비상조치에 대해서 3월 말 4월 초에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어떤 지시나 생각을 듣고 국정원장으로서 어떤 판단을 내렸고 어떤 구체적인 임무를 수여받았는가에 대한 질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홍장원 차장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을 대통령 측에서 이제 인정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한다라고 하거나 진술이 번복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태영 원장이 지금 처음 이런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도 1차적으로 조사를 받아서 관련된 조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에 나와서 국조특위에서도 관련한 진술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소 진술이 엇갈리고 있죠. 1차적으로 경찰 조사 때는 홍장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한동훈과 이재명을 뭐 잡아들이거나 이것을 찾으러 다닌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국조특위에 이르러서는 관련된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이 번복됐습니다. 그럼 네. 과연 이 조태영 원장은 홍장원으로부터 주요 요인에 대한 체포와 관련한 정황을 보고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경찰 조사 때 이야기한 것이 진실인가,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이 진실인가, 어느 것이 진실인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수순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체포조 운영에는 경찰 수뇌부도 관여가 되어 있는데, 당초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하면서 오늘 출석하지 않게 됐습니다. 관련된 사안을 추후에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까? 조지호 경찰청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속 기소되었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죠. 예. 그런 만큼 상당 부분 수사기관에 이제 조사를 받았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지시를 하달받은 부하들도 마찬가지의 진술 조사를 받은 바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진술은 수사 기록으로서 이제 확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와 관련한 다수의 어떤 기록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증인으로서 선서에서 증언을 청취하는 것이 유의미하지만 또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암 투병 관련해서 지금 항암 치료 때문에 온전한 정신과 건강 상태로 증인신문에 임할 수 없다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한 만큼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제 구인까지 할 것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이미 확보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진술로 그 진술의 증명력,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조지호 청장의 진술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날 관련된 지시를 받은 다수의 관계자들과 그 직원들에 대한 진술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만큼 경찰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또 국회에 출동한 원인, 그리고 출동해서 구체적으로 향하는 행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관계는 수집되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다음으로 중원대에 서는 인물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데요. 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을까요? 일단 그 당시에 경찰의 역할과 관련해서 검찰이나 국회 소추단과는 조금 더 다른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진 김봉식 전 청장의 이제 수사기관 때의 진술을 보면 예. 이 비상계엄 당시에 이제 3시간 전에 그 삼청동 안가에서 이제 계엄군이 출동될 장소를 이제 듣고 관련된 기관에 대한 문서를 받고 국회 출입 봉쇄와 관련한 지시를 받았다라는 점까지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 관련해서 이 출입을 막는 것, 국회의사당의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위법하다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중간에 이것을 취소했다라는 취지의 이제 진술이 있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대통령 측은 실제로 경찰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입을 봉쇄하거나 출입을 안 하도록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명령은 이행이 되지 않았거나 대통령이 출입 봉쇄를 지시하지 않지 않았느냐 취지의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국회 측에서는 그 당시에 실제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출입을 허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느냐, 다만 본인의 어떤 판단과 참모들 사이에서의 회의 결과 이것이 위법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이행하기 어렵다라고 명령을 취소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양쪽의 다른 시각으로 서로 누구 어떤 사실관계가 맞는지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출석하는 증인이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입니다. 이진우 정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좀 배치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더 주목이 되는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이 출석해서 입을 닫았단 말이죠. 조성현 단장은 어떤 진술을 할 것으로 보세요? 현재까지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는 구속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참고인의 신분으로서의 어떤 조사는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이기 때문에 예. 형사재판에 대한 어떤 불리한 진술을 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지시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진술할 가능성이 높은 증인으로 보이고, 증언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직권으로 채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는 지위에 있었으나 예. 조 단장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취지의 지시를 받았지만 이 지시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위법할 것 같아서 내가 이 지시를 받고 지시를 이행하려다가 취소를 했다. 예하 부대들에게 지시를 구체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었거든요. 이 진술이 그대로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진술을 회피할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작전이 취소됐다는 점을 확인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고요. 이런 진술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즉 군 사령관들로부터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불일치하는 다수의 증인들 증언 중에 객관적인 지위에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3차 변론기일부터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을 했고 또 직접 증인 신문에도 나서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탄핵 심판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셔야 될 것 같죠. 하지만 당사자의 직접적인 어떤 신문이라든가 당사자의 직접 의견 개진이 방어권 행사에는 굉장히 유효적절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논리적 정합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고 또 객관적 사실과 부합했을 때 그 의견이 존중되느냐 아니면 탄핵되느냐,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재판관들에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한다고 해서 뭐든지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자체의 진술과 주장이 합리적이어서 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증인들에게는 이렇게 윤 대통령이 존재하고 심판정에 직접 신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어떤 명령을 받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이야기할 때는
허위 진술의 어떤 시도가 좀 낮아질 수도 있고요. 또 예. 대통령의 소위 말한 눈치를 안 볼 그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해서 대통령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지난 1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시작되고 한 달여 만에 이제 8차 변론기일 오늘 당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를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영장 없는 압수체포 등 선관위 장악 시도, 법조인 등 체포 지시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국회 측, 윤 대통령 측 어떤 쟁점들이 있었고 또 이 신문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어느 정도 정의가 돼서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론, 중론, 결론이 있으면 결론적으로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선 최초에 여러 가지 이제 서면으로서의 공방이 있었고 특히 이 2가지는 이미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직접 목도했던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위와 포고령이 작성하고 이것이 선포되는 경위들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특히 네. 김용현 장관의 증인 신문 절차에서 이 2가지 쟁점이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이 있었는데 즉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 그리고 포고령을 작성했을 때 세세한 내용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검토를 하고 수정을 했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포고령을 작성한 의도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선 이미 증거조사 과정을 거쳐서 이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까지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거나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수의 수사 기록을 통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고 핵심 증인들이 증인신문이 맞춰지거나 8차 변론기일이 오늘 진행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될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영장 없는 체포나 압수와 관련해서는 이제 선관위 관련한 부분이 될 수 있고 주요 요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될 수 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완하는 이제 증거조사로서 이제 조태용 원장도 나와서 그 당시에 뭐 이재명이라든가 한동훈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국정원의 관련한 위치 정보 추적이라든가 이런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가도 오늘 재차 확인하는 증인 절차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법조인 판사에 대한 체포 부분과 관련한 진술 같은 경우도 관련된 수사 기록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이에 대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요 쟁점 5가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은 헌법재판소에 이제 제출이 되어 있다. 예. 다만 이제 이에 대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대통령 측에 이 사실관계를 반복하거나 어떤 계엄 선포의 동기나 정당성과 또는 이 명령이 실질적으로 실행되지 않았거나 압박용이었다는 구체적인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을 재차 확인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판단에 이를 정도의 어떤 자료들은 어느 정도 수집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작성한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탄핵 심판의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헌재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내놨죠.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이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의 실질에 맞게 이 전문 법칙을 완화하고 증거 법칙을 완화하는 것이 기존의 선례였고 이 헌법재판소법이 변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판단한 것이 적합하다라는 재판관들의 여러 차례의 수기와 평의를 거쳐서 이 증거 능력을 부여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이의 제기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고 증거 능력이 부여된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말고 할지는 전적으로 재판관의 소송 지휘권의 행사이고 이러한 판단이 재판관 한 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참여하고 있는 재판관들 전원이 이제 숙고해서 평의 결과로 이 원칙을 깨트리지 않고 유지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온 만큼 앞으로 대통령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결론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예. 신속, 효율, 집중적인 어떤 공판 중심 심리에 앞서서 이렇게 대통령 측의 이의 제기를 받기에는 또 곤란한 실질적인 사정도 있는 상황인 만큼 결국은 재판관들의 판단의 영역이다. 그런 결정은 또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이 8차 변론기일이
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이 된다면 혹은 추가돼서 다음 주쯤에 한 1, 2회 정도 추가가 된다 하더라도 선고일은 언제 열리는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쯤 열릴까요? 예상으로는 3월 초부터 가능하고 3월 중순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실시가 됐죠.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2달 이상의 시간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달의 시간 동안 재판을 준비를 하셨을 거고 방어권 행사에 중요한 반박 자료나 증인들에 대해서도 대통령 측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현재 여권 일부나 대통령 측에서 너무나 신속하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2달의 시간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시간이고 그리고 종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를 보더라도 현저하게 불평등하거나 비합리성을 갖출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됐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관련된 절차 하나하나마다 대통령 측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관련된 준비 서면이나 요약 쟁점 서면을 통해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만큼 더 이상 늦출 만한 어떤 실질적 실효적인 필요성이 과연 존재하는가 시간을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쟁점에 어떤 증인과 어떤 사실관계 때문에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주장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8차 변론기를 종결하고 한두 차례 정도 어떤 최종의 어떤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준다고 했을 때 이것이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또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지만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지 않았다라는 비판도 어떻게 보면은 이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라고 이야기할 지점이 있기 때문에 3월쯤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앞서서의 선례에 비춰봐서는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남은 변수가 또 있습니다. 바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인데요. 지금 이 권한쟁의 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바로 합류를 하게 되는 건가요? 권한쟁의도 있고 헌법소원도 제기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위헌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임명을 할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탄핵 심판 선고가 나기 전에 임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이렇게 재판부 구성이 바뀌는 경우에는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공판기일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선고만을 위해서 이렇게 갱신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절차적인 문제가 거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8차 변론 전에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변론기일에 일부 참여한 해서 그 결정문에 본인의 결정을 쓰는 여러 가지 절차가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탄핵 심판 결정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네. 판결 선고만을 위해서는 변론갱신이 필요 없다. 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이 결정의 정당성과 숙고에 어떤 오랜 기간 참여하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마은혁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 이름을 올리기에는 현실적인 시간이 조금 지연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 오늘 열리게 됩니다. 이제 1시간 20여 분 남았는데요. 관련된 쟁점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